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근대사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1차 아편전쟁을 살펴봤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체결되는 난징조약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태평천국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태평천국운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농민들의 무장봉기였고 종교활동을 또 기반으로 했다라는 그런 유사점이 있는데,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과서에서는 1차 아편전쟁을 배우고 그 전쟁의 결과로 체결되는 난징조약을 배운 다음에 2차 아편전쟁으로 바로 넘어가서 그 교과서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원래 스토리상으로 그 시간 순서상으로는요 1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 사이에 태평천국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태평천국운동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난징조약은 1842년이었고요. 태평천국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1851년 1월입니다. 약 9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9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당시 농민들의 삶이 매우 안 좋았어요. 이 농민들의 삶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사이비 종교처럼 보이는 태평천국이 농민들을 파고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배경 설명을 이번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할 텐데요. 난징조약 이후에 농민들의 삶이 안 좋아집니다. 왜 안 좋아지냐면은, 난징조약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배상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편에 대한 배상금을 청나라 황실이 영국에게 물어내야 되는데, 아편에 대한 배상금에 얹어져서 전쟁에 대한 배상금까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막대한 배상금을요 청나라 황제가 자기 사비로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청나라 황실은 백성들에게 이 배상금을 걷어서 냅니다. 즉 세금 부담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당시 농민들의 삶은 이 배상금으로 얹어지는 부담 이전에 가뜩이나 힘들었어요, 이미. 왜 이 당시 농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냐면요.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18세기까지 좀 가봐야 됩니다. 18세기 후반에 걸륭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청나라에. 이 걸륭제라는 황제는 청나라의 영토를 최대로 넓혔던 황제예요. 자, 영토를 최대로 넓히는 과정에서 대외 원정을 많이 갔겠죠. 대외 원정을 많이 하다 보니 돈을 많이 썼겠죠. 돈을 많이 썼으니, 군사비가 많이 들어갔으니 국가 재정이 악화됐겠죠. 이 국가 재정이 악화됐으니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국민들의 부담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청나라 황실의 이 적자는 만성적으로 19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농민들은 또 뭐가 힘들었냐면, 세금도 올라가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요인이 있어요. 당시 청나라의 인구가 급증을 했어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농토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즉 경작지가 부족해요. 경작지가 부족하다는 말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세금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나는 당장 농사 지을 땅이 없는데 지주들은 땅을 잔뜩 갖고 있네? 이러니까 농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만이 많이 생겼겠죠. 그리고 나서 19세기까지 이어져 온 이 상황에서 배상금에 대한 부담감까지 얹어지게 되면서 농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정부,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이 청나라는요,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청나라는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만주족, 여진족이 만주족이에요. 이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근데 이 농민들 대부분은 중국 한족이잖아요. 이 중국 한족은 저 오랑캐 여진족, 만주족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며 저 만주족 정부, 청나라 황실에 대한 불만이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즉 민족적인 불만, 그 다음에 이 경작할 토지가 없는 불만, 세금이 늘어난 불만을 가득 안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당시 농민들이었습니다. 자, 경작지가 부족해진 농민들은요, 경작지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이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경작지가 없어서 다른 마을로 갔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거긴 근데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착민과 이주해서 오는 사람들 사이에 또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농민들 사이의 갈등도 심각한,
그래서 결국 사회가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회가 왜 혼란하냐면 난징조약으로 개항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광저우를 통해서만 서양 물건들이 들어왔는데 딴 동네에서 막 들어오면서 다른 동네에서 이 외국 물건들이 유통이 되면서 유통 질서가 이전과 다르게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청나라 이 백성들이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온 국가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바로 이 태평천국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이 태평천국이라는 것을 창시하는 인물은요, 홍수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또 홍수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홍수전은요, 1814년 광시성 지방에서 태어났었던 인물이에요. 그냥 보통 농민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 집안은 아주 오랫동안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그냥 평범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홍수전이라는 아이가 유독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영특합니다. 그래서 당시 마을 사람들과 집안 사람들의 기대를 이 홍수전이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이 아이라면 과거에 합격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줄 거야 라는 그런 온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홍수전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1834년에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봤는데 낙방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에이, 한 번쯤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다시 공부합니다. 두 번째 보러 갔는데 두 번째 시험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 또 갔는데 삼수에서 또 떨어집니다. 자꾸 떨어져요. 자, 그러자 집안의 이제 시선도 싸늘해지겠죠. 아, 저거 천재 아닌 거 아니야? 쟤 좀 멍청한 거 아니야? 이제 집안의 그런 그 기대가 좀 저물어 갈 때쯤 홍수전이 이상해집니다. 자, 홍수전이요, 두 번째 과거 시험을 보고 오는 길에 서양 선교사를 만났고 서양 선교사로부터 이 크리스트교 전도 서적을 하나 받게 돼요. 책을 이제 받게 되는데 권세양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크리스트교 서적이에요. 뭐 거기 크리스트교에 대한 막 내용이 써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아마 왔다 갔다 이제 시험 보고 왔을 겁니다. 시험 보고 이제 오는 길에 걸어오니까 이제 쭉 보면서 왔을 텐데 그냥 그 책을 그때는 그냥 대충 읽고 방에 처박아 놨습니다. 근데 세 번째 과거 시험을 보고 와서 집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거의 혼수 상태로 누워 있어요. 쓰러져 있는데, 자, 그런데 이때 이 홍수전이 40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만난 겁니다. 홍수전은 이거를 이제 천부, 상주, 황상제라고 부르는데 우리 크리스트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형도 만났대요. 천형이 있대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제님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세상, 중국의 이 혼란한 세상을 구원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상제님의 명을 받은 예수님의 동생, 세상을 구원하러 온 제2의 천왕이다 라며 세상을 구원한다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과거 낙방하고 40일 동안 쓰러졌다가 깨어나서 한 얘기예요. 제 느낌에는 세 번 연속 떨어지자 그냥 집에서 면목 없어서 그냥 누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눈을 뜰 때 좀 멀쩡하게 어떻게 좀 욕 안 먹고 깰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그냥 혼자 머릿속에서 막 떠올린 건 아닐까라고 이제 저 혼자 상상은 해보는데, 아무튼 뭐 세 번째 낙방 이후 쓰러졌다가 깨서 상제님의 명을 받았다며 이렇게 나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봐요. 근데 네 번째 과거 시험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세상을 구하게 되었으니 포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배상제회라는 단체였습니다. 상제님을 숭배하는 단체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기 친척들한테 먼저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서서 농민들에게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포교를 나선 사람 중에 풍운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풍운산은 홍수전보다는 한 살 어리고 홍수전과 매우 비슷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과거에 계속 낙방을 하고 낙방한 후에는 홍수전이 동네에서 이게 훈장 선생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풍운산도 과거에 낙방하고 훈장 생활하다가 홍수전하고 알게 되고 홍수전의 어떤 이런 그 사상에 매료가 되어서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포교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초반에 전도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뭐 초반엔 좀 전도 활동도 미숙했을 것이고 농민들도 뭐 긴가민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수전보다 이 풍운산이 전도를 잘했대요. 풍운산이 언변이 더 좋고 친화력, 설득력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전도 활동을 잘했답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 힘들다가 점차 이 전도가 포교가 쫙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잘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농민들의 불만, 삶이 힘든 이 농민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태평천국이 파고 들었다라는 거죠. 이 풍문산이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기복신앙, 이게 복을 빌면 이 현실의 삶이 좋아진다라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당시 현실이 고달팠던 농민들에게 이러한 신앙이 먹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농민들이 토지가 없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지주들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땅이 없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태평천국은요, 토지 균등 분배를 내세워요. 이걸 천조 전무제도라고 하는데요. 천조, 하늘왕조의 토지제도. 그래서 하늘왕조에선 모두가 평등하니까 땅도 평등하게 줄게. 이런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그래, 이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가 땅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 이러면서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태평천국이 또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멸만흥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부흥시키겠다. 자, 당시 농민들은 청나라 저 오랑캐 만주족의 황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집어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확산이 돼요. 특히 당시 낙후되어 있던 광시성 중심으로 확산이 됐고요. 뭐 홍수전이라는 인물 자체가 또 원래 광시성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광시성 진텐촌이라는 곳을 근거지로 13,000여 명의 태평천국 신도들이 집결을 하게 됩니다. 배상제회라는 그런 종교단체를 따르면서 집결을 했고, 이들을 태평군 또는 태평천국군 이렇게 부르면서 군사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준비는 1850년에 이미 되어가고 있었고, 진텐촌에서 1850년에 집결을 해서 1851년 1월 공식적으로 태평천국을 선포하고 무장 봉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이끄는 사람, 가장 앞에 홍수전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풍운산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양수청, 소조귀. 자, 양수청과 소조귀도 잠깐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일단 당시 태평천국을 일으킬 때 홍수전의 나이가 38, 풍운산의 나이가 37, 그 다음에 양수청과 소조귀는 31살, 32살이었어요. 소조귀가 32살, 양수청이 31살, 30대 초반에 이런 인물들이었는데요. 이 양수청과 소조귀는요, 약간 기이하고 신비한 행동을 막 이렇게 하는 걸 내세웠대요. 마치 자신들이 뭐 예수님한테 막 빙의가 된 것처럼 막 기이한 행동을 하고 이래서 이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잘 따르고 통솔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홍수전이 이 둘을 중용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풍운산보다 양수청, 소조귀가 오히려 그 높은 지위, 앞선 지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위창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위창휘는 당시 29살, 그러니까 뭐 양수청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제 한두 살 좀 어린 상황이었는데요. 이 위창휘는요, 태평천국 초창기 물주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동네 졸부였어요. 이 집안이, 아버지가 이제 졸부였고, 돈은 많아요. 돈은 많지만 이제 명예와 지위가 없으니까 과거 시험 같은 거 좀 봐서 뭐 권력도 좀 얻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과거는 계속 떨어지고 결국에는 돈으로 좀 이렇게 지위를, 관직을 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마을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은 많지만 이 집안이 오히려 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좀 멸시받는 그러한 집안의 청년이 위청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풍운산을 만나게 되고 태평천국을 따르게 되고 태평천국의 물주, 이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서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으로 지위를 얻고 싶었지만 그건 실패하고 태평천국 안에서 지위를 얻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석달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드리는 인물들 중에 석달계가 제일 막내예요. 당시 20살인데요. 자, 이 석달계는요, 거의 천재적인 전술, 그 다음에 공정한 행정, 아주 그 똘똘함이 있었고 총명함이 있어서 이 태평천국의 살림을 잘 담당하고 전쟁을 할 때 전술을 기가 막히게 구사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중용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 홍수전, 양수청, 소조귀, 풍운산, 위창휘, 석달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것이 1850년 1월 43,000명의 군대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청나라 황실을 위협하는 엄청난 농민 봉기가 되고요. 태평천국이라는 나라, 이 종교 활동이 다스리는 나라가 성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태평천국의 이후 활동과 그 다음에 붕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